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즈 is my life의 웅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비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비밥은 사실은 미국 동부, 즉 뉴올리언스를 중심으로 한 흑인들의 성향이 진한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자극적이고 다이나믹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음악이죠. 멜로디 위주의 스윙과 화음, 화성 위주의 비밥. 비밥은 일단 굉장히 속주가 되는데요. 비밥에서는 누가 더 빨리 더 멋진 프레이즈를 만드느냐가 중심이 됐고, 스윙은 말랑말랑한 멜로디로 콧노래를 부르게 했죠. 하지만 빠른 속주 속에서 예술적인 프레이즈를, 즉 재즈적 언어를 쏟아내는 일은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비밥 재즈를 예술로 승화시킨 음악이라고 표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찰리 파커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리 파커. 비밥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혁신의 대명사. 찰리 파커인데요. 비밥이라는 음악적 언어를 만들어낸 사람이기 때문이죠. 재즈에는 찰리 파커와 그 나머지 사람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의 음악적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그의 연주를 듣고 카피하면서 지금도 실력을 연마하고 있고요. 찰리 파커의 일대기를 다룬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영화 버드라는 영화가 나올 정도니까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재즈 평론가 남무성 씨를 모셔서 비밥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찰리 파커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났네요. 네, 비밥 이야기 재밌게 하고 계시던데, 네. 찰리 파커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밥을 만든 사람이고, 네. 그 전까지 트레디셔널 재즈, 고전 재즈 시대, 말하자면 스윙 이전 시대까지의 음악을 고전 재즈라고 한다면, 네. 이제 모던 재즈로 가는 그 중간에서 초석을 만든 사람이고요. 네. 찰리 파커가 이 사람은 기인이에요. 네. 너무 뭐 인간적인 그 야화도 많이 있지만, 야사도 많이 있지만, 그 야사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뭐, 그러니까 일단 그 버드라는 영화에 보면 사실은 입에서 악기를 떼자마자 그 사람은 쓰레기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인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연주할 때 빼고는 네. 그 사생활은 굉장히 방탕했고, 또 알코올 중독, 또 약물 중독. 그 당시는 그렇게 약물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간 천재적인 뮤지션들이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많았는데 글쎄 제가 거기 살아보지 못해서 거기까지 모르겠지만 네. 조금 자유롭게 그 약물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이 연주에 이렇게 몰입할 수 없었던 모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 아티스트들만의 어떤 정신세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뭐 바람직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몸을 많이 망쳤고 스스로 하지만 뮤지션적으로는 최고의 테크니션이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오늘날까지도 많은 뮤지션들이 그가 했던 알토 색소폰 연주, 비단 그 색소폰이라는 연주 외에도 많은 악기에서 흉내를 낼 수밖에 없는데 찰리 파커가 버드라는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버드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별명이 어떻게 얻게 됐냐면 원래 이제 캔사스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캔사스의 제인 맥샨 악단이라고 그 당시에 좀 유명했던 빅밴드가 있었는데 15살 때 찰리 파커가 견습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따라다니면서 보조 연주자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밴드 단원을 태운 승합차가 길을 가다가 닭 한 마리를 칩니다. 꼬꼬댁 하고 당연히 사망하셨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찰리 파커가 쏙 멈추라고 뛰어나가서 닭을 차 뒤에 싣고 기숙사로 가서 그 주방장한테 이거 요리해달라고. 근데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야드버드. 넌 진짜 막 사는구나. 야드버드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별명 자체는 워낙 또 대식가인데다가 닭 요리를 좋아했다 그래요. 치킨 많이 먹고. 그런데 처음에는 이 별명이 우스꽝스럽게 지어졌지만 훗날 많은 젊은 뮤지션들, 후배 뮤지션들은 감히 그런 의미로 버드라는 말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새처럼 자유로운 그 연주, 머릿속에 상상하는 모든 악상을 바로바로 표현할 수 있었던 그런 천재성, 이런 것을 버드라고 상징을 하게 된 거죠. 사실 그 영화를 저도 보기도 했는데 버드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어서 당연히 그러니까 뭔가 자유를 상징하고 뭔가 엄청난 영감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어떤 표현 방법으로 버드라고 칭을 한 줄 알았더니 그 1화가 들어보니까 너무 차라리 듣지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얻어진 거죠. 네. 근데 이제 찰리 파커도 태어나자마자 천재는 아니었고 굉장한 노력파였다 그래요. 그냥 되는 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처음에 뉴욕에 갔던 1939년에 그러니까 찰리 파커가 유명해지는 건 40년대 중반부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비밥이라는 것은 사실은 5년간입니다. 45년부터 50년까지. 이때 이제 전에는 찰리 파커가 뉴욕의 이제 사보이 볼룸이라는 나이트클럽에서 설거지를 해요. 그러니까 귀동냥으로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면 그때 사보이 볼룸에 출연하던 아트 테이텀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이 사람이 역사상 제일 빨리 치는 사람이에요.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너무 빨리 쳐요. 아트 테이텀.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비밥의 뭐 여러 피아니스트들 중에는 버드 파웰도 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찰리 파커도 이 비밥의 속주, 빠른 그런 템포 이런 것들이 아트 테이텀에게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버드라는 영화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얼마 전에 위플래시라는 재즈 영화를 보면 그 외에 학생을 너무 힘들게 하는 악마 교수 있지 않습니까? 꼭 재즈를 하라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되느냐. 그 악마 교수가 그 찰리 파커 얘기를 인용하거든요. 뭐냐면 버드라는 영화를 보면은 드럼을 치던 조 존스가 라우드 심벌즈를 빼가지고 찰리 파커 연주가 형편없으니까 확 던져버려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때 만약에 조 존스가 뭐 그 정도면 됐어, 뭐 굿잡 이렇게 얘기했다면 오늘날의 버드는 없었을 거다. 이런 말을 그 위플래시 교수가 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찰리 파커는 그 모욕을 당한 이후에 피나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다시 뉴욕에 나타났을 때 비밥의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또 멋진 일화가 있었네요. 네, 이렇게 남무성 씨를 통해서 비밥에 혹은 재즈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찰리 파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비밥의 대표적인 뮤지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옹산의 재즈 이즈 마이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